첫 번째 편지. 1903년 2월 17일. 파리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며칠 전에서야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큰 신뢰와 친절한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평적인 관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술 작품에 접근할 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 바로 비평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언어는 결국 다소간의 오해로 귀결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은 신비로운 존재이며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 생명은 지속됩니다. 이런 서문을 드린 후 당신의 시에 대해 덧붙여 말하자면 아직은 개별적인 스타일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당신만의 것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느껴집니다. 이것은 특히 마지막 시인 나의 영혼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시 속에서 당신 자신이 말과 멜로디를 통해 표현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 레오파르디에게에서는 그 위대한 고독한 인물과 어떤 친연감 같은 것이 피어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시들은 아직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무언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시와 레오파르디에게조차도요. 당신의 시와 함께 보내주신 편지 덕분에 제가 당신의 시를 읽으며 느꼈던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 점들에 대해 말로 짚어내기 어려웠던 것들이 당신의 편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가 좋은지를 묻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묻고 잡지사에도 보냈으며 다른 시들과 비교도 해보았고 어떤 편집자가 당신의 작품을 거절했을 때에는 상심하기도 했지요. 이제 당신께서 제게 조언을 구하셨으므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외적인 기준과 판단에서 벗어나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깥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계시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그걸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조언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글을 쓰고자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욕구가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글쓰기를 금지당한다면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절박한 본성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이끄는 필연입니다. 이 질문을 꼭 고요한 밤의 1시간에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꼭 글을 써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나는 써야만 해라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확신이라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삶 전체를 그 필연성에 맞게 건축하십시오. 그 삶의 가장 사소한 순간조차도 그 필연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첫 인간인 것처럼 당신이 보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을 그대로 말해보세요. 사랑시를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너무 쉽게 느껴지고 흔하게 여겨지는 형식을 피하세요. 사랑시는 가장 쓰기 어려운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수많은 훌륭하고 탁월한 전통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만의 것을 드러내려면 매우 성숙하고 완성된 내적 힘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런 일반적인 주제로부터 구해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쫓으세요. 당신의 슬픔과 갈망, 덧없는 생각들과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을 묘사해보세요. 다정하고 조용하며 겸손한 진심으로 그 모든 것을 써보세요. 당신의 내면과 환경에 있는 사물들, 당신의 꿈속에서 본 이미지들, 기억 속의 대상들을 활용해보세요. 만약 당신의 일상이 가난하게 느껴진다면 그 일상을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세요. 당신이 충분히 시인이 아니기에 그 일상 속에 담긴 보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에게는 빈곤도 없고 무미건조한 장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당신이 세상에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감옥 속에 갇힌다 하더라도 당신에겐 여전히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건 귀중하고 왕처럼 고귀한 자산이며 기억이라는 보물창고입니다.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 넉넉한 과거의 감각들을 다시 끌어올리려 노력하세요.
당신의 개성은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질 것이고 당신의 고독은 더 넓어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소음은 멀리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침잠했을 때, 당신만의 세계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만약 그 속에서 시가 흘러나온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잡지에 투고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는 당신의 가장 자연스럽고 소중한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한 조각이며 당신 삶의 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은 그것이 필연에서 태어났을 때 비로소 좋은 것입니다. 그 작품이 어떤 기원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점이 작품의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선생,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충고는 이것뿐입니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 당신 삶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깊이 탐색하세요. 그 근원에서 당신이 창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들려오는 그대로, 그에 대해 따지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 결과로 당신이 예술가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된다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의 무게와 위대함을 함께 짊어지세요. 그리고 절대로 외부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술가는 자기 자신만의 세계여야 하며 자기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붙잡은 자연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자기 자신 안으로의 침잠과 고독 속 탐색 끝에 당신은 결국 시인이 되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 글을 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글쓰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해도 제가 권한 이 내면으로의 탐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그 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좋고 풍요롭고 넓기를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바랍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충분히 강조했다고 느낍니다. 결국 제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모든 성장 과정을 조용하고 진지하게 이어가시기를. 당신 자신의 발전을 외부의 시선이나 기준으로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가장 고요한 순간에만 비로소 답을 줄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대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편지에서 제가 반가웠던 것은 호라체크 교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식 있고 다정한 분을 오랫동안 깊이 존경해왔고 그분에 대한 감사함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분께 꼭 제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께서 제게 보내주신 시들은 이 편지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크고 진실된 신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뢰에 제가 조금이라도 어울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진심을 담아 이 답장을 씁니다. 사실 저는 그저 낯선 타인일 뿐이니까요. 당신의 진정한 벗이며 깊은 공감과 함께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 번째 편지 1903년 4월 5일 이탈리아 피사 근교 비아레조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제가 이제야 감사의 마음으로 2월 24일자 당신의 편지를 떠올리고 있는 점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아프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독감과 비슷한 무력감에 시달리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나아지지 않아 예전에 한번 도움을 받았던 이 남쪽의 바닷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글을 쓰는 것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몇 줄이 제 마음을 대신해 전하는 것이라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편지는 언제나 제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는 답장이 자주 당신에게 아무런 손에 질 것도 없이 느껴지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고 중요한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도와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온 우주의 별자리처럼 무수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비로소 한 번의 성공적인 도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 두 가지 말씀만 더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러니에 대해. 당신이 창작하지 않는 순간에는 아이러니에 휘둘리지 마세요. 창조적인 순간이라면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요. 잘 다듬어 사용된다면 아이러니도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과 너무 친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친밀감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두려워진다면, 그럴 땐 위대한 것들, 진지하고 엄숙한 대상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그 앞에서 아이러니는 작아지고 무력해질 것입니다. 깊은 것들을 찾으세요. 아이러니는 그 깊이로는 결코 내려가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위대한 대상들과 마주할 때, 그때 당신의 아이러니가 단지 우연히 생긴 외피인지 혹은 본성 깊이 자리한 일부인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우연적인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당신에게 내재된 것이라면 아이러니는 단단한 도구로 다듬어져 당신이 예술을 조형할 때 쓰이는 도구들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제 책들 중에서 진정으로 제게 없어서는 안 되는 책은 몇 권뿐입니다. 그중 단 2권은 제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제 곁에 함께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위대한 덴마크 작가 옌스 페터 야콥센의 책입니다. 혹시 그의 작품을 알고 계신가요? 그의 몇몇 작품들은 RECLAM의 유너버설 라이브러리 시리즈로 아주 훌륭하게 번역되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야콥센의 단편집 6편의 이야기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의 소설 닐스 린네도 함께요. 6편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모겐스라는 단편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하나의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 풍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세계가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그 책들 속에서 한동안 살아보세요.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되 무엇보다 그 책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당신에게 보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그 사랑은 당신의 성장을 이끄는 실타래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실은 당신의 경험과 실망과 기쁨의 무늬들을 연결해 줄 테니까요. 만약 제가 누군가로부터 창작의 본질과 깊이, 그리고 그것이 지닌 영속성에 대해 배웠다고 한다면 단 2사람의 이름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야콥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오기스트 로댕. 그 어떤 예술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각가입니다. 당신의 앞길에 모든 성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세 번째 편지. 1903년 4월 23일. 이탈리아 피사 근교 비아레조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부활절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당신 자신에 대한 많은 좋은 말들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당신이 야콥센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예술에 대해 이야기한 방식에서 제가 당신의 삶과 그 속의 수많은 질문들을 그 풍요로운 원천으로 인도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닐스 린네닐즈 LYHNE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책은 영광과 깊이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거듭 읽을수록 그 속에는 인생의 가장 미세한 향기부터 그 가장 무거운 열매의 풍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책 속에는 이해되지 않은 것도 없고 파악되지 않은 것도 없으며 경험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기억의 미세한 떨림 속에서까지 전부가 인식되어 있는 듯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조차 운명처럼 펼쳐지고, 운명 자체는 마치 수없이 많은 실들이 무한히 섬세한 손에 의해 서로 나란히 놓이고 지탱되고 들어 올려지는 아름답고도 거대한 그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처음 읽는 그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지닌 무수한 놀라움들을 마치 꿈을 꾸듯 처음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훗날 다시 이 책을 읽게 되더라도 그 책은 여전히 당신을 같은 경이로움으로 압도할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힘도, 그 동화 같은 마법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그 책들을 음미하게 되고 그 책 앞에서 더욱 깊은 감사와 단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당신도 더욱 행복하고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콥센의 또 하나의 놀라운 책, 마리에 구르브의 운명과 욕망의 이야기도 읽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의 편지, 일기에서의 단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들도요. 그 시들은 완전히 훌륭하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영원한 울림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자면 야콥센의 모든 작품이 실려있는 아름다운 전집을 기회가 닿을 때 구입하세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이프치히의 오이겐 디더리스 출판사에서 훌륭하게 번역되어 출간되었어요. 한 권당 56마르크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이 장미가 피었어야 했는데 라고 평한 그 작품. 그토록 섬세하고 완성된 형식을 지닌 작품에 대한 그 서문을 쓴 사람의 말에 당신이 반론을 제기하신 것은 물론입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께 꼭 하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미학적 비평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읽으십시오. 그런 글은 대부분 편향된 의견에 불과하며 생명력을 잃고 굳어져 버려 결국 무의미한 껍질만 남습니다. 혹은 어떤 경우엔 단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쪽 주장이 이기고 내일은 그 반대가 승리하죠. 예술 작품은 무한한 고독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비평이라는 방식으로는 그것에 거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탱하며 정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과 자신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어떤 논의나 평론보다 늘 옳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혹여 그 감상이 틀렸다고 해도 당신의 내면이 성장해감에 따라 자연스럽고 서서히 다른 이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그것만의 조용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장은 내면에서 나와야 하며 외부의 압박이나 조급함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잉태이며 그 다음이 출산입니다. 각각의 인상과 각각의 감정의 씨앗이 자기 안에서 어둠 속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곳에서 무의식 속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지성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완전히 성숙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확함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깊은 겸허함과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창조하는 데 있어서나 진정한 예술가의 삶입니다. 리하르트 디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의 책들은 저에게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그를 몇 번 스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제가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발견하면 저는 늘 그 다음 페이지가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아름다웠던 것을 일거에 무너뜨려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를 열기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술적 체험이라는 것은 놀랍도록 자주 성적 체험과 닮아 있습니다. 고통과 황홀 속에서 그 둘은 마치 같은 갈망과 기쁨이 다른 형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열기라는 단어 대신 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종교적 도덕에 왜곡된 암시 없이 정결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성이라면 디멜의 예술은 대단히 웅대하고 무한한 중요성을 지닐 것입니다. 그의 시적 힘은 실로 거대하고 거의 본능적인 원초적 에너지입니다. 그 리듬은 자기 안에 고유한 질서를 지니고 있고 그 안에서 마치 산처럼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그 힘은 항상 정직하고 꾸밈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창조적인 인간이 감당해야 할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가장 고귀한 덕목을 의식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순결하게 남겨두는 것, 그리고 그 힘이 성적인 영역으로 접어들 때 디멜은 자신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순수하게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완전히 있고 정결한 성의 세계가 없고 오히려 남성적인 과열, 취기,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남성이 오랫동안 사랑을 왜곡해온 오래된 편견과 오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적 감정에는 좁고 거칠고 시대에 갇혀 있고 영원성을 갖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점이 그의 예술을 감소시키고 모호하게 만들며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술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위대함에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 속에 빠져 그 디멜의 세계관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하고 간통과 혼동으로 넘쳐나며 진짜 고통의 근원이 되는 실제 운명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하여 결국 더 큰 위대함 그리고 영혼을 향한 용기를 가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릴케가 자신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편지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신께 기쁨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저는 매우 가난합니다. 제 책들은 한번 출판되고 나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들을 직접 사서 친절히 대해줄 분들께 드릴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쪽지에 제 최근 책들의 제목과 출판사를 적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마 12세 권쯤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권은 기회가 닿을 때 한번 구해보세요. 당신이 제 책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네 번째 편지. 1903년 7월 16일. 브레멘 근처 보호프스베드에서 며칠 전 저는 파리를 떠났습니다. 몸이 매우 지치고 병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쪽의 드넓은 평야로 왔습니다. 이곳은 아주 넓고 조용하며 하늘이 열려 있어 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끝도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그 비가 그치고 바람에 흩날리는 땅 위로 조금의 맑은 기운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맑은 순간을 빌려 당신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편지 중 하나가 꽤 오래 응답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편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꺼내어 읽고 싶은 종류였지요. 서랍 속에서 찾으면 다시 읽고 싶어지는 편지. 당신이 제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편지였어요. 그건 5월 2일자 편지였고 당신도 분명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지금 이 고요한 곳, 사방이 열려있는 이 거리의 한가운데서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파리에서보다 더 깊이 당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파리에서는 모든 소리가 너무 크고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울려 퍼졌다가 쉽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거대한 대지 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나는 이곳에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질문들과 감정들을 대신해서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기만의 생명을 지닌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가장 섬세하고 말로 옮기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말을 하려 들면 언제나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물들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대상을 향해 자신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해답 없는 상태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의 단순함,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작은 것들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말할 수 없이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되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것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겸손한 태도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지고 연결되어 보일 것이며 어떤 화해의 감각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성은 그보다 한참 뒤를 따라오며 놀라움 속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서는, 당신의 가장 깨어있는 자각 속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 젊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진심을 다해 당신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사랑하려 노력하세요. 그 질문들을 마치 잠긴 방처럼, 아주 외국어로 쓰인 책처럼 사랑하세요. 지금은 아직 답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문들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어느 먼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그 답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는 삶을 형성하고 조용하는 데 있어
특별히 순수하고 복된 방식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스스로 길러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도 당신 내면 깊숙한 의지의 피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크나큰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을 뜻하든 간에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성적인 것은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 중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진지함을 요구하는 과제이고 모든 것이 진지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인식하고 바깥의 관습이나 타인의 영향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 당신의 본성과 경험, 그리고 당신의 어린 시절과 내면의 힘으로부터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적인 것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육체적 기쁨은 순수한 시각이나 입안을 가득 채우는 훌륭한 과일의 감각처럼 감각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끝이 없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를 아는 방식 중 하나이며 모든 인식의 충만함과 영광이 깃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고 자기 삶에 지친 지점에 단지 자극제로만 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집중과 고향의 순간이 아니라 도피와 기분 전환으로 소비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먹는 것조차 그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왜곡시켜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욕망과 탐식, 또 다른 쪽에서는 과잉과 낭비가 이 자연스러운 피로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삶을 재생시키는 그 모든 깊고 단순한 피로들이 이렇게 둔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혹은 개인이 너무 얽매여 있다면 고독한 인간만큼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물들과 식물을 통해 모든 아름다움이란 고요히 견디는 사랑과 그리움의 형태임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동물들이, 식물들이 기꺼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를 키우고 자라나는 모습을 육체적 쾌락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위대한 필연성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필연성은 쾌락이나 고통보다 크고 의지보다 강하며 저항조차 뚫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이 세상이 가득 안고 있는 그 비밀을 인간이 더 겸손히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감내하고 보다 진지하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생식성의 진실, 즉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생명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인 창조조차도 육체적인 창조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보다 온화하고 보다 황홀하며 보다 오래 지속되는 육체적 기쁨의 반복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잉태하고 형태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그것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과 모든 동물들과 조화롭게 울려 퍼질 때에야 그 생각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의 창조적인 생각 속에는 잊혀졌던 수천 개의 사랑의 밤들이 되살아나 그 생각을 경의와 승화의 감정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 얽혀 흔들리는 기쁨 속에 있는 그 순간, 그것은 진지한 작업이며 어떤 시인이 앞으로 언젠가 형언할 수 없는 황홀을 노래할 수 있도록 깊이와 힘을 축적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눈을 감은 채 서로를 껴안는다 해도 미래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새로운 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단지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는 어떤 법칙이 깨어납니다. 그것은 강인한 씨앗 하나가 그를 향해 열려있던 난자에게 길을 열고 나아가는 저항과 투쟁의 법칙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릇되게 서툴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잃을 뿐 그 의미조차 모른 채 그 진실을 마치 봉인된 편지처럼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름들과 복잡한 경우들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 모든 것 위에는 거대한 하나의 모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통된 그리움으로서의 모성. 당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보지 못한 존재인 처녀의 아름다움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리움에 젖어 준비하는 모성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름다움은 이미 실천 중인 모성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여성 안에는 위대한 기억하는 모성이 깃들어 있지요. 그리고 심지어 남성 안에도 저는 어떤 모성의 기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의 창조 행위 또한 일종의 출산입니다. 그는 자기 내면의 충만함으로부터 어떤 것을 탄생시킵니다. 어쩌면 남성과 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그날, 그것은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반대되는 존재로가 아니라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바라보고 이웃으로서 다가가며 그리하여 단순하고 진지하고 인내심을 지닌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성의 본질을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지금 이 시기, 이 모든 가능성들을 준비하고 짓는 시간은 고독한 사람만이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세요. 당신의 고독을. 그리고 그 고독이 당신에게 주는 고통도 달콤한 탄식으로 견뎌내세요. 당신은 말했죠. 당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멀게 느껴진다고. 그건 당신의 내면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이 멀게 느껴질 때 당신의 그 거리는 이미 별들 사이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 속에서 기뻐하세요. 그 성장의 길에는 아무도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친절함으로 대하세요. 그들 앞에서 확신이나 기쁨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에 어떤 단순하고 성실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 관계는 당신이 앞으로 몇 번이고 달라지더라도 굳이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속에 깃든 삶을 비록 당신과는 낯선 형식일지라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에겐 더욱 배려심을 가지세요. 그들은 당신이 신뢰하는 고독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늘 팽팽하게 펼쳐지는 그 고전적인 드라마에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더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들의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부모가 가진 사랑까지도 소진시키는 일이 되니까요. 그 사랑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효과적이고 따뜻한 힘입니다.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해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저 이렇게 믿으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쌓아두고 있는 사랑이라는 유산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당신이 멀리 나아가기 위해 굳이 그 바깥으로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이 힘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지금 당신이 막 시작하려는 직업은 당신을 자립하게 해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당신을 완전히 당신 자신만의 길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 직업의 형식이 당신의 내면을 속박하는지 혹은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직업이 매우 힘들고 요구가 많으며 전통에 짓눌려 있고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해석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좁은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독은 어떤 낯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거처와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결국 당신의 모든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저의 모든 바람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의 신뢰 역시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5번째 편지 1903년 10월 29일 로마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당신이 8월 29일에 피렌체로 보내주신 편지를 저는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도 달이 지나서야 이렇게 당신께 답장을 씁니다. 이 느릿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행 중에는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단지 종이와 펜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요함과 고독, 그리고 그 시간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 6주 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곳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덥고 열병의 위험이 도사리는 계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정착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저는 이 도시가 끝없이 낯설고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은 집 없는 자의 무게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로마라는 도시는 그것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처음 며칠 동안 심하게 우울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이 도시가 내뿜는 생명 없는 박물관 같은 공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너무 많은 과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과거들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지고 애써 지탱되며 형식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아주 작고 가난한 현재가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요. 이 도시 전체는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해이며 그 오해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틀리고 무너지고 손상된 자네들을 끝없이 찬미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유물들은 그저 다른 시대의 우연한 파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또 우리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주 동안 저는 매일같이 방어적인 태도로 지내야 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야 저 자신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제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아니야, 여기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아니야. 이 수세기 동안 숭배되고 수많은 손들에 의해 덧칠된 대상들, 그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심장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물줄기들이 오래된 수로를 따라 끊임없이 이 도시에 흘러들어오고 광장 곳곳에서는 하얀 돌로 만든 분수대 위에서 물이 춤추듯 솟아올라 넓고 평온한 수면을 만들어냅니다. 그 물소리는 낮에도 흐르고 밤이 되면 별들로 가득한 하늘 아래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정원들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길들, 계단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계단들도 있습니다. 그 계단은 물이 흘러내리는 형상을 본뜬 것으로 하나의 단이 다른 단을 부드럽게 밀어내듯 파도처럼 펼쳐집니다. 이러한 인상들 속에서 저는 다시금 저 자신을 회복합니다. 그 도시의 과장된 소란과 혼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천천히 조용히 제 안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곳에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몇몇 대상들,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 동안 이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곳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도시의 풍요로운 정원들과 회색빛 신전들의 부서진 기둥들 사이를 산책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다시 저 자신 속으로 돌아옵니다. 제 작은 방으로, 제 생각과 책 속으로. 당신이 보낸 책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이 친절하게 보내주신 그 책은 아직 제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출판사로부터도 우편을 통해서도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곧 도착하겠지요.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도서 우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거든요. 당신께서 제게 그 책을 보내시려 한 마음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히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책이 제 손에 닿기도 전에 당신께 마음속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제게 보내신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말들에 대해, 또 당신이 제 조언과 생각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렇게 계속 자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6번째 편지. 1904년 12월 23일. 로마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저는 오랫동안 당신께 편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침묵이 당신께 무심하거나 무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 번만 당신이 제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 침묵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시간을 말로 서둘러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자체로서 살아야 했고 그저 내면에서 무르익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느리게 오는 변화들, 그것들은 우리가 성취하려 한다고 해서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조급한 말이나 설명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당신께 드린 답장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당신께 다시 말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친애하는 선생님. 저는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당신 안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정돈된 형태를 찾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의 여행 아프리카에 다녀오셨다는 것, 편지에서 말씀하셨지요. 역시 당신 안의 성장을 위해 깊고 의미 있는 인상을 남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행은, 특히 그런 생생하고 이국적인 장소에서의 여행은 우리에게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돌아온 뒤 조용한 내면의 소화 과정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그 경험이 우리 존재 속으로 천천히 오래도록 스며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경험을 우리의 피와 살, 우리의 눈빛과 몸짓,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속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그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형성하는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편지에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고독에 대해 다시 말했습니다. 네, 친애하는 선생님, 고독은 어렵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견뎌야 할 가장 힘든 일들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려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고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고독은 나무가 자라고 돌이 단단해지고 별들이 순환하는 방식으로 우리 존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으로 위대한 것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작업과 참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고독을 느낀다면, 당신의 외로움이 커져만 간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독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힘입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을 고귀하게 하고,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제가 당신께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독을 사랑하세요. 고독 속에서 당신의 고통과 기쁨을 받아들이세요. 고독 속에서 당신의 가장 작은 일상까지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자유를 느끼고 그 자유 안에서 당신 자신을 완성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7번째 편지 1905년 5월 14일 로마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당신의 편지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아주 소중했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제 마음 깊숙이 되새기며 읽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불확실성, 그리고 혼란은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을 외부로부터 단절시키고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같겠지만 그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을 찾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삶은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삶은 항상 옳습니다. 만약 어떤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야말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충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술가는 자신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 어떤 외부의 인상이나 외부의 찬사나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도 그를 진정으로 키워주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항상 내면으로부터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삶은 고독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아주 큰 고통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세요. 그 고독을 견디세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성장은 어떤 형태의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새롭게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충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내하세요. 그리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세요. 삶은 모든 순간에 옳습니다. 삶은 당신을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견디면서 차츰차츰 자기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깊은 과정을 견디는 사람에게 삶은 언제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독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8번째 편지 1905년 8월 12일 발두라파 강 근처 리크니치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은 스웨덴의 발두라파 강 근처 리크니치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이 간결하고 단순한 북쪽의 풍경이 저를 깊이 감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넓고 평온하며 거대한 하늘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강은 천천히 흐르고 멀리 초록빛 숲이 지평선 너머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시간도 느리고 사물들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금 느낍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은 바로 이렇게 고요한 것, 움직임 없이 스며드는 것, 말없는 것 속에 있다는 것을 당신의 최근 편지를 읽으며 당신이 이제 조금 더 당신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조용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당신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의 문제들 앞에서 때때로 무력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거대하고 당신 자신은 너무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우리는 그 앞에서 다만 겸허히 서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세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압도하고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으로 스며들어 당신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당신 자신의 판단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너무 많은 것들을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이고 내면의 장기적인 작업을 통해 그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삶을 서두르지 마세요.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따라 서서히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 질문들과 함께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 당신은 어느 날 문득 당신 안에 조용히 깃든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세요. 나무들은 자기 잎사귀를 서둘러 펼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봄이 오고 햇빛이 따뜻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런 불안도 없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자신을 열어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자신이 놀랄 만큼 삶은 자연스럽고 거침없이 자기 자신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선생님,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9번째 편지 1905년 11월 4일 발두라파 강 근처 리크니치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당신의 최근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지함과 삶과 존재를 대하는 당신의 진심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길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 불안, 혼란, 외로움, 모든 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실험입니다. 모든 것은 연습입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길은 오직 당신만의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 당신이 사랑하고 느끼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당신을 조금씩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대답도 서둘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질문들과 함께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자연이 자라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뻗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펼치기까지는 수많은 계절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삶은 늘 옳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혼란과 상실은 당신이 더 깊은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다만 조용히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10번째 편지 1908년 12월 14일 파리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당신의 편지를 받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의 답변 역시 이토록 오래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께 다시 말을 걸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이라고 느낍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친애하는 선생님, 삶은 옳다는 것입니다.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옳습니다. 삶은 늘 당신 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슬픔이든 기쁨이든 자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삶의 전체성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은 종종 새로운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를 둘러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새로운 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듯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새로운 것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슬픔은 성장의 순간들입니다. 슬픔은 어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천천히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슬픔들을 조용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슬픔들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순간들이었음을, 기쁨 역시 우리가 충분히 살아내지 않으면 피상적으로만 지나가 버립니다. 기쁨이란 단순히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삶과 일체가 되어 조용하고 깊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선생님, 모든 것을 믿으세요. 삶을 믿으세요. 당신이 겪는 슬픔도, 당신이 맞이하는 기쁨도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점점 더 깊이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